그런 차원에서 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일단 등기공신력 이런 부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등기공신력 관련돼서 사례들이 좀, 기사들이 좀 나거든요. 등기공신력이 일단 없다. 그 부분에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를 믿었는데 등기가 보호가 안 돼? 이런 거죠, 결국. 그럼 뭘 믿어야 돼? 등기가 그건 뭐야, 그러면 도대체? 근데 결론적으로는 등기는 권리관계의 껍데기일 뿐이다. 등기는 껍데기일 뿐이고요. 등기를 뭔가 이제 안에 실제 권리관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지, 기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소유권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껍데기. 그러면 껍데기를, 등기를 갖고 있는데 소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 있죠. 그게 바로 등기공신력 문제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소유권을 위조했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죠? 위조해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 사람 소유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원인무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인감증명서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등기소에 냈는데, 등기소에서는 소위 말하면 형식적 심사. 서류만 맞으면,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통과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무효 서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간혹, 원인무효인 등기가 제법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위조해서 등기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다. 등기, 껍데기. 그런 겁니다. 그걸 샀다. 그걸 믿고 돈 빌려줬다. 저당 잡았다. 다 무효. 그죠?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뒤에 등기는 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요 사례가 이제 우리가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언론에 회자된 사건인데요. 형사재판 2심에서도 두 내연남하고 그 여자의 공범관계가 인정돼서 18년에 그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부터 몇 달 후에 그 민사재판이 하나 선고가 됐는데, 그 관련된 민사재판이 선고가 됐는데, 요 사건도 사실은 이제 아까 등기공신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연녀가 남편 살해하고 나서 자기가 등기를 상속받았어요. 상속을 받아서, 그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직후에 그 아파트를 내다 팔았어요. 누군가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얽힌 거죠.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얽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은 남자의 조카 되는 사람이 내가 진정한 상속인이고 저 여자는 남편을 죽인 사람으로서 그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소위 말하면 참칭 상속인이다. 요런 이제 논리로 해서 그 여자의 상속 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것도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 조카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판결이 바로 18년에 났는데 형사재판 2심 선고 후에 났는데 결국은 이제 등기 말소하라. 그 조카한테 말소하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결과잖아요. 엄연히 이제 등기를 믿고 누군가 샀잖아요. 샀는데도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등기공신력이 없다. 그건 원인무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제 뭐 자세히 제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왜 무효가 됐느냐라고 하면 저도 이제 언론 기사에서 볼 때는 여자가 남편을 죽였으니까 그게 우리가 조문이 이제 1004조입니다. 민법 1004조에 보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 이래 가지고요. 고의로 이렇게 그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였던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여서 자기가 상속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상속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로 그 결론이 나서 그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판결문을 좀 입수해서 보니까 그 혼인 신고 여자가 내연남이었자 그랬잖아요. 내연녀라 그랬는데 그게 동거 관계에 있다가 남편을 죽이기 전에 그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그 혼인 신고가 위조된 거다. 여자가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살해해서 결격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을 된 겁니다. 하나는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된,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 결격.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남편하고 합의하에서 혼인 신고는 제대로 해서 부인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남편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속 결격이 되죠. 그러면 또 원인 무효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등기가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등기의 공신력 문제인데요. 이 개명 절차를 이용한 천안 대출 사기 사건 이렇게 했는데, 이 천안에 이제 상당히 값나가는 땅입니다. 값나가는 땅인데, 이게 사기꾼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지, 사기꾼들이 소유자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아 먹은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 소유자가 예를 들면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기꾼들 일당들이 한 사람을 홍길동으로 개명을 시켰어요. 개명을.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소유권 행사해가지고 팔거나 대출 받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할 거다.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나가야 되는데 못할 거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 쿠션을 더 넣어가지고 자기들 사기꾼 일당들이 만든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일단 그 등기를. 그래서 그 A라는 법인이 이제 소유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37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소송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전 등기 자체, 법인 앞으로 넘어간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가 되고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매매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무효가 되고 새마을금고 근저당권도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는 보호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만 등기를 믿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새마을금고인데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로서는 이런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요.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사기당했더라,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당했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특히나 이제 좋은 금융회사일수록 좀 까다롭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한참 없다가 어떤 오랜만에 이제 이전 등기가 되고 대출을 받아먹는 이런 관계에서는 그게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예를 들면 법인이
산 걸로 돼 있잖아요. 홍길동한테 산 걸로 돼 있는데 매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죠? 등기가 넘어왔는데 네가 얼마에 샀냐라고 해서 매매 대금이 지급됐는지 이런 계약서 같은 것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계약서에 위조할 수 있으니까 송금한 자료도 좀 내보이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개인들이라든지 조금 이제 떨어진 금융회사 이런 데서는 잘 확인을 못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무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뭔가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경매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경매라고 해서 뭐 별스럽게 일반 계약하고 일반 거래하고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는 법원이 주도하는 그런 절차로 그냥 매매하는 관계라고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처럼 뭐 그 건재당권이 무효인데 새마을금고가 만약에 경매를 넣어가지고 돈 안 갚아서 경매를 넣어서 그걸 누군가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경매가 이게 무효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그럼 경매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돼? 내가 낙찰받은 돈은 어떻게 나는 물건 뺏기고 물론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다 소유권은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돼? 그러면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뭔가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배당받은 사람이 좀 튼실한 사람이면 좋겠다. 배당받은 사람들이 튼실한 사람이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경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개인이고 뭐 유동화 이런 거고 유동화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없어져요. 개인도 뭐 자력이 애매하고 유동화 이런 데는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런 데가 만약 배당을 받아가는 거라면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쭉 해서 이제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쭉 판결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등기 공신력과 관련해서는 뭐 경매뿐 아니라 일반 거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고 또 그 등기 공신력 믿고 이제 거래 투자한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등기부 믿지 뭘 믿냐 이게 도대체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등기 공신력이 보호된다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가 손해본다는 구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쪽을 보호하게 되면 한쪽을 배척해야 되는,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일단은 우리 제도는 지금,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쭉 해왔고요. 제도가 쭉 이어져 왔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간. 그 다음에 그걸 고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우리 제도상으로. 쉽게 말하면 제도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춰온 뭐 등기법 체계라든지 이런 체계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등기공신력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바뀌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는 지금 안 바뀐다고 보고 거기에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등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껍데기일 뿐이야. 안에 뭔가 진짜 권리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좀 까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실제 매매 대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깨끗한 물건들을 좋아하는, 등기부상이 너무 깨끗해. 소유권 딱 하나 있고, 저당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런 데를 좋아하는, 그걸 이제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가, 적어도 이제 똘똘한 금융회사들은, 그게 오랫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물건들은 의심을 하면서,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있으면은 근저당권자에게 물어보고요. 너 지금 돈 빌려준 거 맞니? 얼마 빌려줬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소유자가 어떻게 생겼냐?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서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공신력이 없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여기 이런 문제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등기공신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이게 뭐 경매든 매매든 뭐 일반 거래든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언론 인터뷰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금 등기공신력이 없다라고 방치해 두고 그걸 피해자를 그대로 양산되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국가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 등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되 등기공신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이제 좀 구제라기보다는 도와줄 거냐? 이제 권리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백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걸 좀 보고 네가 좀 잘 판단해. 등기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 말고 나머지를 좀 봐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대금 치렀는지,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구조란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좀 백업해 준다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조금 참조가 되는데요. 외국에는 올해 지금 등기가 만약에 A 원래 소유였다가 B, C, D 만약에 이렇게 D까지 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D까지 오면서 우리가 등기권리증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등기권리증이라는 거는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C하고 D 간에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매매했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이제 등기인을 찍는 그런 구조입니다. 등기 표시를 해가지고 인을 찍는 구조인데 그 등기 권리증을 이제 교부함으로써 사는 사람한테 교부함으로써 등기부에 등재된 것과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는 거, 그 정도가 이제 뭔가 너 소유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등기 권리증을 또 분실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법무사 확인 같은 거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냥 또 쉽게 또 넘어가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뭔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권리증 하나 달랑인데요. 외국 같으면은 A에서 B로 넘어가는 계약서, B에서 C로 넘어가는 계약서, 그 다음에 C에서 D로 넘어가는 계약서를 다 등기소에 비치를 합니다. 보존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변호사든 어떤 고놈보험 회사든 간에 그게 이제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다 보죠.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거쳐오게 되면 자료가 있으면은 훨씬 더 그게 정확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그죠?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거는 그때 등기소에는 다 어쨌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릴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싹 A, B, B, C 이런 단계에서는 싹 없애버려요. 그걸 시간 지나면 보존기간 5년?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제 우리가 시대 자체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A에서 B,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못 썼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만들어진 생성되는 등기권리증 등기 자료들은 전부 디지털화해서 등기소에 전산으로 보관한다. 하고 한다고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보호받지 못하더라도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가지고 뭔가 참조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 등기 공신력을 보호받지 않는 제도를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마인드가 좀 변화해야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복잡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뭐 디지털화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스캔해서 그냥 보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를 왔다 갔다 한 은행에서 그거를 출금한 서로 이체한 내용을 받으면은 좀 안 돼요? 근데 지금 제도는 등기소의 심사 권한이 우리가 형식적 심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식적 심사. 기본적으로 기본 서류만 갖춰주면은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돈이 오고 갔냐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를 적절치도 않고요. 그건 실질적 심사가 되거든요. 야, 너 매매대금 10억 적혀 있는데 10억 낸 것 한번 보여봐. 나 그래야지 등기해 줄 거야.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도도 지금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렇게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를 우리 그 여건이라 그러죠. 우리 제도의 여건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공신력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경매의 공신적 효과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조금 등기 공신력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경매 공신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호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측면은 있다. 자, 그런데 그 경매 공신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그 경매 개시의 원인이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요. 판결에 의해서 일단 했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판결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공증, 그죠? 공증에 의해서 경매 들어갔다. 이것도 다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요. 판결의 대표적인 그 강제 경매가 이제 판결인데 판결이 만약에 경매가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쳤는데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빌려줬다.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라고 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채권자가 원고가 승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그래서, 경매가 들어왔다. 랐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다 갚았더라. 다 갚았더라. 그런데, 그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되는 사람이, 그 집에 주소를 안 두고 있어서, 주소는 여기다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고 있는 건 저기다 살고 있으니까 송달은 여기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시송달이 되죠. 판결에 따라서 그 공시송달로 판결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판결 가지고 경매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유효한 거예요. 실제로 대여금 채무 갚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신적 효과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보호받는다. 낙찰자만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1심 판결을 해서 피고가 졌어요. 돈 갚아라! 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니까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해서 경매가 돼버립니다. 그죠? 확정이 안 되더라도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집행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낙찰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근데 마침 그 뒤에 2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원고가 지는 걸로 피고가 이기고 채무가 없는 걸로 해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권원 자체, 강제경매 권원이 된 판결은 유효한 거잖아요. 가집행이라고 하면 유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막으려 그러면 집행정지 같은 걸 해야 되죠. 2심 항소 재판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서 집행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막아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뒤집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제경매의 어떤 공신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강제경매보다는 공신적 효력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단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강제경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물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송달에 의한 판단도 포함되지만 판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데 반해서 임의경매 근저당권은 그 법원의 판단 과정이란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다 갚았어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아가지고 근저당권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그게 우리가 법리상으로 부종성의 법리라 그러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근저당이라고 하는 권리는 실제 그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근저당권을 소멸하는 그걸 부종성의 원리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껍데기를 이용해서 우연히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경매에 의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저당 채무가 없는 상태였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무효.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소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조금 더 안전하자 그러면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가 낫지 않냐.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등기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배당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회사냐? 그건 좀 더 안전하고 개인이냐?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불안하게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델리케이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에 따라서.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경매란 게 좀 소위 말하면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요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매란 것은 좋은 재테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다른 재테크보다는 어쨌든 확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재테크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